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덕도 설명드리고 클래스의 그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도 좀 더 보충 설명드리고 또 이클립스에 있는 몇 가지 기능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클래스가 만든 게 아니라 파일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student 학생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 없이 클래스를 만드는 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 그리고 학년 그리고 학점 이수 학점 이수 학점 또 뭘 할까요? 이수 학점 그리고 입학 연도 여기까지 해봅시다. 입학 연도. 자, 그러면 이름은 문자열이니까 name private int year 연도 private int current credit 이수 학점 이름 그리고 private int entrance year 입학 연도 여기까지 우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데이터를 한번 멤버 변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름은 모든 학생들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개발자가 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네임은 우리가 명백한 초기화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없는 것들은 생성자에서 받아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year, int year는 학년인데 모든 만드는 학생들은 1학년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편입생들 고려하면 1에서 출발 학생도 있고 3학년에 출발 학생도 있다. 그럼 이 또한 이름과 마찬가지로 생성자에서 받아서 초기화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urrent credit, 이수 학점. 학생을 만드는 순간에 이 학생이 이수한 학점은 0이다. 무조건 0이다. 라고 하면 얘는 명백한 초기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 연도는 학생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번 설정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수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자바의 상수는 아직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 파이널 키워드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는 보통 소문자로 이름을 짓지 않고 대문자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모르죠. 이 세 개는 다 생성자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장을 하고 여기에 보면 소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클립스에 보면 소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쭉 요 밑에 보면 override 뭐 generate 있는데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s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자부터 자, 이렇게 해서 name, year 네 가지가 다 나오죠.
그런데 current create는 0으로 초기화하면 되니까 3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선택하고 generate 하면은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에 보면 슈퍼라는 게 들어왔는데 요거는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trance year, entrance year. 근데 여기 또 this를 안 썼네요.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똑같이 하겠습니다. 약간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자바에서는 그 이클립스에서는 메소드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타이핑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getter setter 이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를 선택해서 누르면은 get year, set year라는 게 있습니다. get year는 이 정도는 됐고 set year는 약간 해서 이 정도로 체크하는 걸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1보다는 커야 되고 0학년 없고 음수학년 없고 몇 학년까지 있냐, 그 최대값은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보통 요 경우 같은 경우도 this year, year 이렇게 되면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원래는 세터가 있으면 세터를 이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의 어떤 멤버 변수를 정의할지 결정을 하면 그 멤버 변수의 특징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종류는 뭐가 있냐면 시작값, 유동 변수. 제가 분류합니다. 그리고 얘도 시작값 유동 변수이고 얘는 시작값 고정 변수. 초기값이 모든 애들에 대해서 고정된 애예요. 특성이. 그리고 입학 연도는 객체 상수입니다. 객체 상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get와 setter도 간단하게는 그 이클립스에 있는 요 소스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요거 만들 때 보면 이어 갖고 만들었더니 이 이어를 getter는 get 대문자 이어로 했고 setter는 set 대문자 이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set 이어는 생성자에서 한번 결정하면은 set 이어 갖고는 안 바꾼다 라고 하면 얘는 private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소드들을 무조건적으로 퍼블릭으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이 스튜던트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는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바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덕은 주석을 이렇게 2개짜리로 시작하는 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자바덕 주석을 달 수 있는 형태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들 앞에 요걸 누르면
여기다가 주석을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얘는 여기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따 봅시다. 그리고 요거는 설명. name. 학생 이름. 현재 학년. 입학 연도. 이렇게 하고 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also 김상진 학생 클래스. 이렇게 자바덕 주석들을 요것도 하나 달아볼까요? 하나 더 다릅시다. 그러면 요거는 at param 이런 형태로 나오고 at return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난 다음에 자바덕 주석들을 붙이고 싶은 것들을 붙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un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보면 프로젝트 메뉴 generate 자바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요걸 딱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자바 커맨드에 보면 bin 디렉토리에 자바덕,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에서 하면 자바덕 exe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you send doclet 이렇게 해주시고 finish 누르지 말고 next를 2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VM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HTML5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HTML5로 그 자바 도큐멘트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잠깐만 확인해 보면 HTML5 맞죠?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finish를 누르면 yes to all 누르면 쭉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doc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요거 눌러보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겼어요. 이 중에 index.html 누르면 이런 HTML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성자 메소드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ll 메소드, int get year, 학생의 학년을 반환해준 메소드. 요걸 누르면 이렇게 또 returns 현재 학년. 이렇게 이런 형태대로 원래 표준 자바 문서를 인터넷에는 표준 라이브러리 문서와 동일한 형태로 이걸 만들어줍니다. 즉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바덕 주석을 만든 다음에 자바덕을 생성하면은 이런 HTML 필요한 파일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바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클래스를 정의할 때 자바덕 형태로 주석을 달아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를 라이브러리로 형태로 만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될 경우에 그 클래스를 설명하는 HTML 문서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자바덕 주석입니다. 제가 1장에 설명드렸듯이 주석이 너무 많은 것도 클래스의 가독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굳이 자바덕 주석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
할 것이 있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어떤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공개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바덕 주석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면은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인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면은 굳이 복잡하게 자바덕 주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소드를 구현하기 전에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 7가지는 객체지향과 관련된 요소도 있을 수 있고 객체지향과 무관하게 어떤 함수를 만들 때 검토해야 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을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이 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어떤 메소드를 이제 구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부터 검토하냐면 이게 객체 메소드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일반 함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상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는 객체 메소드로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내가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가 이 객체의 메소드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함수로 스태틱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객체 메소드는 맞는데 이 객체 메소드가 이 클래스에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클래스에 만드는 것이 더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큰 클래스 그 메소드가 매우 긴 메소드면 그러니까 메소드가 매우 길어지면은 그 중에 일부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다른 메소드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구현하고 봤더니 메소드가 길어진 경우이지만 우리가 이 메소드를 만들 때 이 메소드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어떤 요소들은 여기서 할 일이 아니라 다른 객체가 해줘야 될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메소드에 조건문이나 반복문이 있는데 그것의 조건식이나 반복을 종료시키는 그 조건식들이 이 객체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체의 상태, 여기서처럼 인자의 객체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요 스위치문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B 클래스에 있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반 함수가 아니라 객체 메소드는 맞는데 그 메소드 전체나 그 메소드의 일부분이 다른 클래스에 정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소드의 접근 권한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보통은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만들지만 모든 메소드를 퍼블릭으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밖에서 필요한 건지 내부적으로만 필요한 건지 그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메소드가 긴 메소드가 되면은 메소드 만들다 보니까 메소드가 길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모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듈화에서 이렇게 긴 거를 한 3개로 쪼갰어요. 그러면 이 전체는 밖에서 쓰지만 각 내부는 여기서만 쓰는 거다. 그러면 요 1, 2, 3은 다 프라이빗 메소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밖에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퍼블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의 사전 사후 조건을 살펴봐야 돼요. 뭔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함수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메소드의 사전 조건이 뭔지. 보통 사전 조건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매개 변수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또 이 메소드를 부르기 전에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의 상태가
특정 상태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 객체 상태와 관련된 사전 조건이 뭔지 또 알아야 되겠고, 이 메소드가 사전 조건이 충족한 상태에서 호출됐을 때 그 결과가 뭐냐? 이게 이제 사후 조건이 되는데, 요거는 또 반환값, 그리고 객체 상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걸 올바르게 알아야 그 올바르게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구현하기 전에 TDD를 먼저 늘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만드는 것이 좋은데, 그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이 함수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할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어떤 데이터를 넣어봤을 때 올바른 값들이 나오냐, 그리고 어떤 값이 나오냐, 이 테스트 케이스를 잘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걸 가지고 테스트하면 이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한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경시대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 이런 테스트 케이스들은 잘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시대 문제에서는 수많은 테스트 데이터가 갖고 내가 만든 코드를 검증하게 되는데, 내가 안 틀리게 통과시키려면은 그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서, 가능한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만든 함수,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동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은 뭐가 있는지 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외적인 상황은 사전 조건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냐, 요 두 개를 나눠야 될 거고, 두 개에 대해서 다르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 함수를 만들 때는 부작용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4번 그리고 7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조건. 메소드 호출자가 지켜야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즉, 메소드를 구현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요구사항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켜질 거다라는 가정하에 만들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값이 왔을 때 내 프로그램이 죽으면 안 돼요. 따라서 위배된 상태에서 메소드가 호출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현자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건은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두 가지가 살펴봐야 되는데, 인자값 그리고 객체 상태입니다. 이 메소드가 호출되기 전에 있어야 하는 객체의 상태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사전 조건이 될 거고, 인자들이 한두 개 몇 개가 있으면 각 인자들이 어떤 값들이 와야지만 올바르게 동작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을 명확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은행 계좌 만들 때 살펴봤던 디포짓 메소드의 사전 조건은 어마운트는 0보다 큰 거, 또 여기에 더해서 어마운트 더하기 밸런스 더하기 어마운트가 인테저 점 맥스 밸류, 또는 뭐 인테저가 아니라 long이면 long 점 맥스 밸류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사전 조건이 위배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외 처리를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사는 하되 정상적인 경우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근데 예외 처리는 5장에서 설명드리지만 assert라는 걸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검사해서 예외를 내가 직접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요 두 개는 목적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는 거예요. 즉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거예요. 즉 디포지트 호출하는 어디 다른 코드가 있을 텐데 그 코드에서 음수를 갖고 호출했다. 그럼 그 코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코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끔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되면 이 코드는 배포 버전에서는 필요 없는 요소가 됩니다. 이게 사전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 조건. 사전 조건에 따라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메소드 실행 후 보장되는 조건. 반환값의 정확성, 객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디포짓의 포스트 컨디션은 여기에는 갭 밸런스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요거예요. 요거. 밸런스는 어마운트만큼 증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1, 2가 포스트 컨디션입니다. 포스트 컨디션. 객체의 상태. 그러면 사후 조건은 뭘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냐? 사전 조건은 오동작을 막고 오류를 찾고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후 조건은 내가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작성했는지 검사하기 위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포스트 컨디션이 잘못됐으면 내 프로그램이 잘못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따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예외를 사후 조건 같은 경우도 예외를 발생시켜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서 내가 오류를 찾고 고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외 배송료를 계산하는 부분인데 최종 계산된 결과는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거나 0보다 커야 돼요. 배송료가 공짜일 수도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되는데 음수가 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늘 사전 조건만 검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후 조건도 검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조건도 검사를 해놔서 혹시 내 코드에 문제가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 번 실행해 봤는데 예외가 발생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여기에 이제 배송료 계산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서 봤더니 여기서 보면 이 조건 있잖아요. 포스트 컨디션 조건. 갭 밸런스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밸런스 값은 항상 0이거나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을 봤더니 이 조건은 이 디퍼센트 메소드의 사후 조건이기도 하지만 이 조건은 클래스의 객체가 항상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클래스 인베리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베리언트라고 하는 것은 불변 조건, 변하지 않는 조건. 그래서 클래스 불변 조건, 객체 불변 조건. 변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테스트에서 활용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객체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만약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은 항상 디버깅의 기준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C나 이럴 때 초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요런 걸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루프 인베리언트. 그래서 루프 인베리언트는 루프가 반복되는 동안 변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1부터 n까지 합하는 그런 for 루프가 있으면 이 루프의 인베리언트는 항상 돌 때마다 sum 값은 1부터 i까지 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루프의 인베리언트를 알면 이 루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sum 값이 올바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 인베리언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뭐가 여기에 추가되냐면은 클래스 인베리언트가 추가된다. 이 클래스 객체가 항상 만족해야 되는 조건.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는 갭 밸런스가 0보다 커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 경우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게 있으면 요 조건이 만족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어떤 기준이 있으면 뭐 기준이 0이다 또는 마이너스 5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50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기준이 0이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설계할 때 어떤 클래스의 인베리언트, 어떤 클래스 인베리언트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클래스를 설계를 하면 내 클래스의 인베리언트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문서화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작용, 함수가 부작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전산학에서, 컴퓨터 공학에서 함수가 값을 생성한 것 외에 상태를 변경하거나 호출한 함수 또는 외부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우리가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혹시 C 배울 때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순수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nt sqrt, sqrt는 더블이겠구나. 더블 n. 그러면 제곱근을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값을 받아서 값을 반환해 줘요. 그러면 얘는 순수 함수입니다. 순수 함수. 그러면 대표적으로 순수 함수가 아닌 것은 C의 수업 함수예요. 그래서 이 수업 함수는 변수 2개 주면 끝나고 나면 그 2개 변수의 값이 바뀌죠. 그러면 얘는 그 내가 전달된 것들을 바꾼 거예요. 내 데이터가 아닌데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얘는 C에서 또는 옛날부터 전산학에서 이런 함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만들 수는 없어요. 필요하면 만들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부작용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디버깅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강건성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메소드가 호출된 객체 외에 다른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여도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살펴봅시다. 요 예제. 그래서 계좌 이체. 우리가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체 메소드를 이렇게 메소드로 만들었어요. 객체 메소드로. 그러면 금액을 받고 이체할 그 통장을 받아서 이 통장에서는 어마운트만큼 빼주고 또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이만큼 더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코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코딩하는 것이 맞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이제 예외 처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사용하는 코드를 보면 피처 카운트가 있고 탐이 있는데 피처 점 뭐 불렀어요. 그럼 피처 점 foo라고 부르면 이 함수는
피터 객체를 수정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터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톰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피터가 중심인데 피터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톰도 변경하고 있다. 다른 객체도 변경하고 있다. 이러면 객체지향에서는 부작용이 있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메소드를 안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디버깅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점이면 얘만 바뀐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으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할 때는 이런 부작용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처럼 프린트 밸런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반환한 값이 보이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객체지향에서는 수정자로 인식하는데 얘는 수정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객체의 상태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뭘 하냐면 콘솔에 데이터를 출력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출력은 콘솔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는 콘솔 응용에 제한된 코드예요. 그런데 은행 계좌는 콘솔 응용에서도 쓸 수 있고 GUI 응용에서 쓸 수도 있고 모바일에서 쓸 수도 있고 각각 어디서 쓰든지 간에 내부 알고리즘은 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특정 환경에 제한이 된 그런 코드들, 특정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코드들은 일반 클래스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그 입출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뱅크 카운터와는 별도로 입출력을 처리해야 되는 곳에서 계좌를 받아서 내가 출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고정이 되어 있죠. 이걸 수정하지 않아 늘 출력 결과는 이렇게 출력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는 항상 요 잔액값을 받아서 다양한 형태대로 내가 맞게끔 내가 필요한 대로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코딩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류도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뭐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도 MVC라고 해서 모델 뷰 컨트롤 이것들을 분리해서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로직과 화면 처리하는 로직은 따로 떼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뱅크 카운트와 관련된 데이터 로직은 뱅크 카운트 구현돼야 되고 이 뱅크 카운트를 통해서 내가 사용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할 거면 그 상호작용하는 그 GUI는 별도 뱅크 카운트하고는 독립적으로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